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화가 나서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한 여성이 남편의 부탁 한마디에 자신의 이름으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남편 사업 자금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사업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공장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거래처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몰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더니 대출금 2억 원이 매달 조금씩 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계좌의 주인은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원룸을 얻어주고 매달 생활비에 용돈까지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내 명의로 빌린 돈으로요. 진짜 아내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허리가 휘어지면서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호화롭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 여성이 어떻게 반격했는지, 그리고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런 분노 유발 공감 100%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수씨 가명이지만 편의상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지수씨는 결혼 10년 차 주부였습니다. 남편 민준씨와는 소개팅으로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슬아의 아이도 둘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민준씨는 중소무역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결혼 후에 집 하나를 장만할 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지수씨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8년 차 되던 해봄 민준씨가 퇴근 후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회사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평생 남 밑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면 뭐가 남겠어? 나도 한번 사업해볼까 생각 중이야. 지수씨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워낙 안정을 추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자본금은요? 소규모 무역 에이전시야. 내가 회사에서 10년 넘게 쌓은 거래처 네트워크가 있잖아. 그걸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자본금은 처음에 조금만 있으면 돼. 초기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 얼마나요? 사무실 보증금이랑 운영 자금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내 퇴직금이랑 적금 합치면 2천만 원은 되는데 나머지를 좀 대출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수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주택 대출 상환, 생활비.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빠듯하긴 했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수씨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을 위해 무책임하게 행동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적도 돈을 몰래 쓴 적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수씨의 기억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3천만 원이면 충분하겠어요? 사업 시작하면 갑자기 돈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곤란한데. 3천만 원이면 충분해. 오히려 그 이상 빌리면 이자 부담이 너무 크잖아. 나도 무리하게 시작하고 싶지 않아. 딱 필요한 만큼만 빌려서 6개월 안에 매출이 나오면 바로 갚을 거야. 그 말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게 들렸습니다. 무리하지 않겠다는 말. 딱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말. 정직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민준씨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은행 가서 알아봤는데 내 신용 등급이 좀 낮아서 금리가 너무 높게 나와. 당신 명의로 대출 받으면 금리가 훨씬 낮을 것 같은데. 내 명의로요? 얼마나 낮게 나와요? 내 명의로 하면 연 7, 8%인데 당신 명의로 하면 4% 초반이래. 이자가 연간 100만 원 이상 차이나. 어차피 우리 가족 돈인데 누구 명의든 상관없잖아. 그리고 당신이 대출 받으면 내가 매달 원리금 다 넣어줄게.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 지수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잠깐이었습니다.
어차피 같은 가족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수 씨가 스스로를 가장 오래 원망하게 된 그 순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준 씨가 직접 은행 서류를 챙겨왔고 지수 씨는 도장만 찍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처음에 이야기한 3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2억 원이었습니다. 잠깐 이거 2억이에요? 우리 처음에 3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알아보니까 사업 규모를 좀 더 키우는 게 낫더라고. 3천만 원으로는 솔직히 제대로 된 사무실도 못 잡아. 처음에 작게 시작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 어차피 매출 나오면 바로 갚을 건데 뭐가 달라? 이자도 내가 다 낼게. 지수 씨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자신 있는 말투에 이미 진행된 서류 앞에 어느새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날 지수 씨의 통장에는 2억 원이 들어왔고 그 돈은 민준 씨의 계좌로 곧장 이체됐습니다. 지수 씨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그 2억 원이 돌아올 일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첫 달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약속대로 원리금을 입금해줬고 지수 씨는 그냥 통장을 확인만 했습니다. 사업 이야기는 특별히 묻지 않았습니다. 바쁜 사람을 자꾸 들들 볶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업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집에 돌아와서 오늘 어떤 거래처 미팅을 했다든가 계약이 어떻게 됐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습니다. 부인에게 신이 나서 사업 얘기를 늘어놓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민준 씨는 사업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다니던 회사 갔다가 정시에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주말에도 특별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사무실은 어디에 잡았어요? 아직 준비 중이야. 거래처 몇 군데랑 조율 중인데 좀 더 있어 봐야 해. 얼마나 더요? 벌써 2달이 됐는데. 사업이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잘할게. 지수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예민하게 반응하자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걱정돼서 물어봤을 뿐인데 괜히 압박을 주는 것 같아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사업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지수 씨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민준 씨, 나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사무실 주소가 어디예요? 한번 가봐도 돼요? 왜 갑자기? 믿지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남편 사업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잖아요. 아직 정식 계약 안 했어. 이번 주에 할 거야. 기다려봐. 그 이번 주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4달째 되던 날 지수 씨는 우연히 남편의 회사 동료를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사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업이요? 무슨 사업이요? 민준 씨가 사업을? 저는 들은 게 없는데요. 지금도 회사 열심히 다니시던데. 지수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 씨는 일부러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이대리 마트에서 만났는데 왜 당신이 사업 준비 중인 거 모르더라고요? 아, 회사에는 아직 말 안 했어. 나중에 완전히 확정되면 말하려고. 그렇구나. 지수 씨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머릿속에서 뭔가가 계속 걸렸습니다. 닷새 후 민준 씨가 야근이라며 늦게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 씨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1시에 잠이 깼습니다. 옆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확인하니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수 씨는 조금씩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는 것,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는 것, 주말에 혼자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면서 몇 시간씩 연락이 안 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통장 명세서였습니다. 어느 날 지수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자신 명의로 된 대출 계좌의 출금 내역을 처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어김없이 같은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짜도 일정했습니다. 매달 5일. 마치 월급이나 고정비처럼. 이게 무슨 계좌지? 사업거래처 계좌인가? 지수 씨는 그 계좌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은행에 찾아가 상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계좌 명의자를 알 수는 없었지만 지수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방법이었습니다. 계좌 번호로 이체를 시도하면 이체 전 확인 화면에 상대방 이름이 뜨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소액으로 직접 이체를 시도해본 지수 씨는 그 화면에서 세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김수아. 낯선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수 씨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아. 그 이름을 검색해도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SNS도 뒤져봤지만 찾기 어려웠습니다.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수 씨는 일주일 동안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남편 몰래 이체를 해놓고 이름을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거래처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문 인식이었지만 남편이 잠들었을 때 한번 등록해둔 방법으로 열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연락처 목록을 보는 순간 수아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화 내용을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수 씨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체 확인했어? 이번 달 좀 늦었지? 응, 받았어. 고마워. 근데 이번 달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카드값이 좀 나와서. 얼마나? 한 50만 원만 더. 알았어. 내일 넣어줄게. 거기 에어컨 고장 났다고 했지? 수리 불러. 내가 비용 낼게. 지수 씨는 핸드폰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굳어버렸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 놀이공원 사진, 두 사람이 나란히 찍은 사진. 남편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접 전송한 사진 중에는 지수 씨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원룸의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깨끗하게 꾸며진 원룸, 새 가전제품, 인테리어까지. 어때? 마음에 들어? 완전 좋아. 오빠 최고, 나만을 위한 공간이야. 당연하지.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다 해줄게. 지수 씨는 그 자리에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기 옆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새벽 지수 씨는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인 건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 원룸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여행비, 외식비, 각종 선물, 그리고 에어컨 수리비까지. 전부 다 지수 씨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것이었습니다. 지수 씨가 이자를 내고 원금을 상환하는 동안 그 돈은 다른 여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날이 밝자 지수 씨는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친정 언니에게였습니다. 언니, 나 큰일 났어. 나 어떡해? 왜? 무슨 일이야? 지수야? 민준이가 다른 여자 있어. 그 여자한테 4명의 대출금 2억 원을 쓰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언니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잠시 후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 일단 나한테 와. 지수 씨는 그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처음으로 변호사 상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증거를 모았습니다. 언니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 남편의 핸드폰을 다시 열어 수아와의 대화 내용을 전부 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수백 장이 넘었습니다. 둘째, 이체 내역 증빙. 자신 명의의 대출 계좌에서 수아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12개월치 뽑았습니다. 총 3,6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기 이체분만이었습니다. 비정기적 이체까지 합산하면 금액은 훨씬 많았습니다. 셋째, 원룸 임대차 계약서. 이건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지수 씨는 수아의 원룸 주소를 카카오톡 대화에서 우연히 발견했고 그 주소로 찾아가서 건물 외관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부동산 등기 열람 신청을 통해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모이자 지수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책 배우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대출금은 어떻게 돼요? 내 명의인데. 혼인 중 공동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남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 채무에 대한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지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남편과 직접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이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확인하고 자백에 가까운 발언을 받아내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수 씨는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에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남편은 별 의심 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 집에는 지수 씨와 지수 씨 언니,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언받은 대로 통화 녹음 앱을 켜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다고? 앉아요. 뭐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 무슨 일 있어? 김수아 씨 알아요? 누구? 땡땡구 땡땡동 원룸에 사는 여자요. 매달 5일마다 내 통장에서 300만 원씩 받는 그 여자. 그건 거래처야. 사업상 필요한 지출이라고. 이게 거래처예요?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 당신 핸드폰에서요. 나만을 위한 공간이야라고 하는 거래처예요. 남의 핸드폰 몰래 봤어? 그게 범죄인 거 알아? 부부간에는 사생활 침해가 성립 안 돼요. 변호사한테 물어봤거든요. 민준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략을 바꿨습니다. 여보, 나 지금 실수한 거 알아? 진짜 잘못했어. 근데 이걸 법적으로 가져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 이혼하면 다 같이 힘들어지잖아. 내가 다 정리할게. 수아랑 완전히 끝낼게. 대출금도 내가 갚을게. 지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이었다면 흔들렸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생각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다시 한번 용서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수 씨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해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이혼 소송이랑 손해배상 소송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고 양육비도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대출 원금과 이자, 당신이 수아 씨한테 쓴 돈 전부 다 반환 청구할 거예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돈을 다 어떻게 갚아?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잖아. 그건 당신이 생각할 문제예요. 나는 내 권리를 찾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민준 씨는 처음으로 진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를 만만하게 봐왔던 그였기에 이런 상황이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지수 씨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수 씨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자 상황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민준 씨의 첫 번째 전략은 부인이었습니다. 수아는 어디까지나 사업상 동업자일 뿐이고 카카오톡 대화는 맥락이 왜곡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지수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물은 사적 대화를 맥락 없이 발췌한 것으로 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작은 거래 내역을 불륜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준 씨의 거짓말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우선 수아와의 동업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세금 계산서도 없었습니다. 단지 계좌 이체 내역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수아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증인 신문을 하게 됐는데 수아 씨는 처음에는 사업 파트너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수 씨 측 변호사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여행카드 결제 내역, 원룸 계약 관련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자 진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라 함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제 관계였습니다. 법정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지수 씨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수아 씨의 교제는 결혼 5년 차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수 씨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의 또 다른 살림을 위해 함께 돈을 벌고 집안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키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는 수아 씨에게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혼 후 수아 씨와 재혼할 것처럼 이야기한 카카오톡 내용도 발견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애들 좀 더 크면 정리할게. 그때 우리 같이 살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나 이렇게 숨어 살기 지쳤어. 미안해. 그래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그 메시지를 법정에서 읽는 순간 지수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지수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 인용. 유책 배우자 민준.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명령. 재산 분할 지수 씨에게 유리하게 결정. 손해배상 대출금 중 수아 씨에게 이체된 금액의 일부 반환 명령. 양육권 지수 씨 단독 양육 민준 씨 양육비 지급 의무. 민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는 재판이 끝난 날 법원 문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판결 이후 민준 씨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지수 씨의 지금 모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씨는 이혼 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면서 대출 이자도 갚아야 했고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취업시장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짬짬이 공부해뒀던 자격증을 살려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대출을 상당 부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조용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는 생각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을 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앞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민준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판결 이후 민준 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상 자발적 퇴직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재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동료들 사이에서의 시선도 싸늘해졌습니다. 수아 씨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줄이 끊기자 수아 씨는 민준 씨 곁을 떠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민준 씨가 수아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재판이 끝날 무렵 이미 파탄이 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지금 혼자입니다. 아이들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제때 내지 않아 법원에서 이행 강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남자가 꿈꾸던 두 집 살림, 사랑하는 여자와의 새 출발, 그 모든 것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지수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은행으로 봤다면 나는 그 은행이 어떻게 파산하는지 보여줬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끝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중엔 결국 내 편이 돼요. 제 편이 뭔지 아세요? 진실이에요.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반드시 나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건 단순한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를 무기로 삼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착취한 이야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수 씨처럼 자신이 피해자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착취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용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